올해 봄, 정확히 말하면 4월 12일 목요일이었다. 우리는 경로당에 앉아 국수 한 그릇씩 비우고 있었다. 마을 회관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상 우리 동네 노인 대기실이다. TV는 항상 뉴스만 틀어놓고 말은 항상 같은 말만 반복된다. 무릎은 좀 어때? 혈당은? 걔는 아직도 안 온대? 그냥 그게 하루다. 근데 그날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린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다. 쾅도 아니고 찌익도 아니고 딱 타탁하고 가볍게. 약간 미닫이처럼 얌전하게. 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뭔가 낌새가 이상했다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문을 그렇게 조심히 여는 사람은 이 동네에 없다. 우리는 다 그냥 있는 힘껏 밀고 들어온다. 나이 들면 조심성보다 귀찮음이 더 커지거든. 그날 들어온 사람은 여자였다. 50. 많아봐야 60초. 우리 기준으로는 아가씨 쪽이다. 이름은 처음엔 안 밝히고 그냥 선영이라 불러주세요 라고 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영도 진짜 이름은 아니었다. 머리는 어깨 아래로 자연스럽게 말려 있었고 염색도 싸구려가 아니었다. 미용실에서 그냥 까맣게 덮은 색이 아니고 햇빛 받으면 살짝 갈색이 도는 그런 색. 피부는 너무 하얘서 솔직히 처음엔 아프신가 싶을 정도였다. 근데 허리는 고닫고 걸음걸이는 탄력 있었다. 구두도 아니고 운동화도 아닌 편한 단화. 마치 간호사 신발처럼 조용히 바닥을 스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 여자는 우리 동네 여자가 아니다. 나 이순자 73. 나는 사람 얼굴 보는 건 자신 있다. 시장에서 35년을 살았으니까. 거짓말하는 얼굴, 사기치는 손, 뭔가 감추는 눈빛, 그건 나는 한눈에 알았다. 나는 두부도 팔았고 생선도 팔았다. 생선 파는 년들은 사람을 더 잘 본다. 비린내 풍기지 않는 척하는 놈들 다 잡아냈다. 그 여자는 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무 착했다. 그게 문제였다. 안녕하세요. 그는 목소리를 한 톤 올려서 길게 끌었다. 우리 또래 남자들이 듣기 좋게 만드는 약간 애교 있는 목소리. 그거는 기술이다. 그냥 착해서 나오는 말투가 아니라 상대방의 속도를 맞춰주는 말투. 나는 거기서 첫 번째로 경계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우리 방에 있던 남자들은 순간에 전부 직각으로 허리를 폈다. 특히 박노인. 아니, 공식 이름은 박천수지만 다들 그냥 박형님이라고 부른다. 79. 본인은 아직도 나 80 전이야라고 말하고 다닌다. 혈압약 3종류 먹고 지난 겨울에 미끄러져서 고관절 한번 나갔는데 그때도 들것 안 타려고 구급대원 2명을 혼냈다. 내 다리는 내 발로 간다고. 아주 지독한 양반이다. 그 박형님이 그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까지 힘을 주더니 심지어 젓가락을 내려놨다. 그렇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수컷이다. 처음 뵙네요. 박형님이 괜히 목소리를 깔았다. 여자는 환하게 웃었다. 치아가 단정했다. 빈대가 없었다. 그 나이라면 그건 돈이다. 아, 제가 여기 근처로 잠깐 오게 돼서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어른들 계신 데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일까 해서 불쑥 왔어요. 실례되면 죄송해요. 그 말 한 문장에 있는 장치들 나는 다 들렸다. 혼자 지낸다 보호자 없다. 잠깐 오래는 안 있다. 마음이 놓일까 해서 정서적으로 외롭다. 실례면 죄송 겸손 포지션 탑재. 남자들 표정 이미 녹았다. 이 동네에서 애가 서울에서 일하다가 남편이 먼저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신세를 꺼내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식구가 된다. 그건 착해서가 아니다. 다들 외롭기 때문이다. 나도 포함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의심한다. 외로운 사람은 약하고 약한 사람은 붙잡기 쉽다. 붙잡히면 털린다.
혼자 사나? 김만수 영감이 물었다. 76. 젊을 땐 포크레인 기사였다. 요즘은 탁구밖에 안 친다. 여자는 잠깐 머뭇거렸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살짝 숙였다. 네. 그 한 글자에 방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 하는 소리가 공기에서 돌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우리 애들 넘어갔다. 여자는 그날 점심상을 손봤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국수를 덜어주고 김치를 예쁘게 잘라놨다. 그냥 가위로 뚝뚝이 아니고 사선으로 얇게, 젓가락으로 집기 편하게, 심지어 무말랭이에 참기름도 한 방울 돌렸다. 우리 경로당 간사 서블레가 그걸 보고 말 대신 얼굴을 했다. 그 표정은 이런 뜻이었다. 야, 내 영역 침범하지 마라. 나는 그걸 보고 재미있어지겠다 싶었다. 경로당은 조용한 곳이 아니다. 젊은 애들은 모른다. 여기 정치 있다. 서열 있다. 기싸움 있다. 국 끓이는 순서로도 권력이 바뀐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 누구 영역도 안 밟았다. 서블레한테 이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좀 배우면 안 돼요? 하고 먼저 허리를 숙였다. 그러니까 서블레 입이 역시 난 달라 하는 모양으로 올라갔다. 전쟁 끝. 그냥 한 방에.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미리 달래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식. 나는 그걸 본 순간 결론 내렸다. 저 여자는 사회생활을 오래 한 여자다. 그리고 여행자다. 뿌리 내릴 생각이 없다. 그날 오후부터 기적이 벌어졌다. 평소에 안 나오던 남자들이 하나둘씩 경로당으로 기어들어왔다. 아이고, 날이 좀 풀렸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아, 순자 씨도 왔네. 거짓말을 그렇게 못해도 되나. 심지어 최 노인도 나왔다. 최영딸 아저씨. 전직 군수 보좌관이라고 늘 떠들고 다니는 사람. 평소에는 무릎이 아파서 이틀에 한 번은 오늘은 못 가 하던 양반이 그날은 지팡이를 양손으로 짚고도 나왔다. 그리고는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도 여자를 슬쩍 훑었다. 남자들 눈빛이 다 똑같았다. 반짝. 그 반짝임은 딱 하나다. 내가 지켜줘야겠다. 웃기지 마라. 본인 똥도 혼자 못 비우는 양반들이 뭘 지켜. 여자는 이름을 다시 말했다. 저 선영이라고 해요. 나는 입을 열었다. 성은? 그 여자가 딱 0.5초 쉬었다. 그 반박자, 그건 평생 장사한 사람은 놓치지 않는다. 강이요. 강선영. 거짓이다. 저건 아니다. 저건 준비된 이름이 아니라 순간 꺼낸 이름이다. 왜냐하면 강 뒤에 살짝 걸렸다. 혀가 밀렸다. 그건 본인 성이 처음부터 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본명을 숨긴다. 왜 숨길까? 빚? 전 남편? 사람? 경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여자는 돈이다라고 생각했다. 즉 적당히 동정 끌고 남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쉽게 무너지는지 고르고 그 집에 출입하면서 통장이나 도장이나 뭐 그런 쪽으로 손을 넣는 스타일. 실제로 우리 동네에도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 연금 빼간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 애정인 척 돌봐주다가 병원 같이 가지고 대신 카드 긁고 뭐 그런 거.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이름을 적어놨다. 강선영 아님. 60 전후. 목적 생활비. 타깃 박천수 가능성 높음 허영 심함 자식과 사이 나쁨. 근데 나는 그날 저녁에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렸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갈 때였다. 해질 무렵 선영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박천수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집이 어디야? 내가 바래다 주지. 다들 알다시피 이건 그냥 호의가 아니다. 이건 동네 남자들 앞에서 나와 친하다라는 표시다. 영역 표시. 근데 선영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 아니에요.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금방이에요. 저기가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다 안다. 이 동네에서 저기라고 하면 실제로는 최소 15분 거리다. 박천수가 모자를 주웠었다. 같이 가. 근데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선영이 누구를 봤다. 방 구석 오래된 전기장판 옆 창가 밑에 앉아서 혼자 TV만 멍하니 보던 사람. 그 사람은 오늘 거의 말을 안 했다. 그 사람은 몸집이 작고 어깨가 안 좋은 것처럼 늘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 사람은 요즘 숨도 조용하게 쉰다. 그 사람은 여기서도 존재감이 거의 없다. 그 사람은 박천수의 둘째 아들이었다. 둘째 아들 박준호. 52. 직업? 없다. 따로 불려다니는 얘기도 없다. 동네에선 다들 이렇게 부른다. 아버지 돈 축내는 그 사람. 선영이 박준호한테 다가가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하게 말했다. 준호 씨, 약은 드셨어요? 순간 방 전체가 얼었다. 박준호라는 이름을 저 여자가 어떻게 안다고? 나는 등을 쭉 펴고 눈을 좁혔다. 박천수의 얼굴이 내 인생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 자존심 덩어리 남자가. 선영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했다. 어지럼증은요? 오전보다 좀 나아요? 그 말투는 처음 본 사이가 아니다. 적어도 며칠 아니면 몇 주 이상 돌본 사람의 말투다. 간병인 말투였다. 보호자 말투였다. 아니, 애인 말투였다. 박준호는 대답을 안 했다. 대신 천천히 고개만 들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오래 묵은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왜 왔어? 그 한마디였다. 왜 왔어? 그건 오늘 왜 왔냐라는 뜻이 아니다. 그건 여길 왜 다시 왔냐는 뜻이다. 이미 만난 적이 있다는 뜻이다. 이미 관계가 얽혔다는 뜻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 이 여자는 돈 벌러 온 게 아니다. 이 여자는 박천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박준호를 보러 온 거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포인트는 이거다. 박천수는 그 사실을 지금 처음 안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둘째 아들이 자기 몰래 어떤 여자를 만났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아버지한테까지 접근했다. 그럼 그 목적은 뭐지? 둘째 아들의 건강? 돈? 복수? 구출? 아니면 그녀가 노린 사람은 애초에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었고 지금 아버지는 그냥 들러리로 이용당하는 중?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내 수첩에 새로 적었다. 강선영, 목적 박준호.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 이 계집은 사랑으로 온 게 아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이 동네에서 진짜로 사라질 사람은 박천수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박준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 전부일 수도 있다. 경로당에서 그날 이후로 선영은 거의 매일 나타났다. 시간도 정확했다. 아침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 그 시간은 서블레가 국을 끓이고 남자들이 신문을 펼치는 시간이다. 딱 그 공백을 파고든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선영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어르신, 제가 김 좀 구워왔어요. 된장찌개는 제가 간 좀 볼게요. 그 말투엔 부드러운 단단함이 있었다. 말을 곱게 하지만 절대 거절당하지 않는 말. 서블레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요즘 저 양반 없으면 밥맛이 안 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금세 태도를 바꿨다. 그녀는 싸움을 피하면서도 모든 중심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 박준호에게 건넨 한마디가 모든 걸 흔들어 버렸다. 오늘은 아버님 약 드셨죠? 순간 경로당 전체의 공기가 얼었다. 아버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시선이 박천수에게로 쏠렸다.
그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웃음처럼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박준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밥그릇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귀에 남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저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얽혀 있다. 단순한 연애나 간병 그 이상의 무언가로. 그날 오후 나는 선영을 따라갔다. 늙었어도 추적은 잘한다. 그녀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도보로 20분 마을 외곽패가 옆 언덕길로 향했다. 거기엔 낡은 한옥이 하나 있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담벼락엔 이끼가 가득했다. 그런데 현관 앞엔 흙이 새로 뒤집힌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 흙더미 앞에 서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젊은 남자와 아이 하나. 아이의 손을 잡은 남자의 얼굴. 그건 분명히 박천수의 젊은 시절 얼굴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나버린 게 아니라면 왜 나만 이 꼴로 살아야 했을까?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여자의 눈빛엔 분명히 원망이 있었다. 그 원망은 죽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었다. 살아있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다. 그날 밤 박천수는 술에 취해 경로당에 나타났다. 평소 같으면 절대 술 기운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는 선영을 불렀다. 당신 어디서 날 봤다고 그래?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천천히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건 오래된 주민등록 등본 한 장이었다. 이름 강선영. 출생지 남해군 고현면. 부 박천수. 그 순간 박천수의 손에서 소주잔이 떨어졌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경로당을 가르며 퍼졌다. 그 여자는 박천수의 딸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천수는 젊은 시절 공장 여직원 하나를 외면했다. 그 여직원은 아이를 낳고 떠났다. 그 아이가 바로 선영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덧붙였다. 당신이 나버린 데가 이제야 받으러 왔어요. 박천수는 비틀거렸다. 그럼 준호는? 선영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건 웃음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이었다. 준호 씨는 당신 아들로 살았겠지만 저한텐 그저 당신의 죄였어요. 그날 밤 박천수는 혼자 경로당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길은 미끄러웠고 그는 어딘가로 향했다. 누군가를 만나러, 혹은 누군가에게 사죄하러.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마을 하천둑 아래에서 박천수의 모자가 떠내려왔다. 몸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차가 2대 들어왔다. 박천수 씨가 안 보인다는 신고였다. 그 말을 꺼낸 사람은 놀랍게도 선영이었다. 아침에 전화가 안 되길래 이상해서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이상할 정도로 조절된 느낌이었다.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여주는 연기 같았다. 경로당 사람들은 술렁였다. 누구는 도망간 거다, 누구는 물에 빠진 거다 속삭였다. 그 중에 가장 조용한 사람은 박준호였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미묘한 공포가 깔려 있었다. 그건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 또 선영을 따라갔다. 그녀는 같은 길로 향했다. 마을 외곽의 낡은 한옥.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현관 앞 흙더미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묘비처럼 세워진 돌 하나가 있었다. 흙은 젖어 있었고 주변엔 발자국이 3개.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앞에 앉아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됐죠, 아버지. 이제 진짜 갚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박준호였다. 그의 얼굴은 말라붙은 사람 같았다.
이제 그만해. 그는 낮게 말했다. 우리 둘 다 죄인이야. 그만해.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있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테이프 재생음. 박천수 씨,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 병원비는 더 이상 못 냅니다. 당신이 동의하면 아이는 다른 집으로 보내죠. 당신 진짜 맞습니까? 정적. 그 녹음 속 마지막 목소리는 분명히 박천수였다. 보내요. 나 몰랐던 일로 해요. 그 순간 박준호의 눈이 뒤집혔다. 그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선영은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건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이에요. 그 사람 나 버리고 당신을 지켰어요. 이제 당신이 그 죄를 나눠야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보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때 밖에서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다. 강선영 씨? 박준호 씨? 안에 계세요? 선영이 창문을 보았다. 표정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준호 씨, 이제 끝낼까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모른다고 했던 거 이제 다 드러났어요. 아버지가 당신 대신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랑 똑같이 고통받아야 해요. 그녀는 녹음기를 껐다. 그리고 박준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묻은 곳 같이 가요. 뭐라고? 당신이 도운 거잖아요. 박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요. 그날 밤 당신 나 불렀잖아요. 이제 끝내자고. 기억 안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고 박준호는 머리를 감쌌다. 밖에서는 경찰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대화 들립니다. 그 순간 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약병을 열었다. 작은 흰 알약들이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이거면 우리 둘 다 평등해요. 미쳤어. 박준호가 외쳤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건 병뿐이에요. 유전이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녀는 알약을 삼키려 했지만 박준호가 그 손목을 붙잡았다. 안 돼. 그러면 진짜 끝이야. 그들의 몸이 뒤엉켰다. 약병이 떨어지고 알약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때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쳤다. 멈춰요. 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순간 박준호의 손에 묻은 피가 눈에 들어왔다. 그 피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 그리고 그 위로 쓰러진 선영. 그녀의 입가에는 피와 함께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 경찰이 급히 CPR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맥은 이미 멈춰 있었다. 박준호는 멍하니 바라봤다. 아버지를 내가 묻었는데. 그 한마디는 너무나 작게 들렸다. 그날 밤 경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다. 박천수 실종. 박준호 협조 중. 강선영 사망자살 추정.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다. 그 여자 복수하러 왔다더라. 아니야, 그 아들 지키려고 온 거야. 나는 그날 밤 내 수첩을 덮으며 이렇게 썼다. 선영은 죄를 갚으려 온 게 아니다. 용서받으려 온 거다. 그리고 이 말이 떠올랐다. 진짜 죄인은 언제나 침묵하는 쪽이다. 사람은 참 이상하다. 누가 죽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죽음의 이야기는 가장 오래 씹는다. 선영의 죽음 이후 경로당은 조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시끄러웠다. 그래도 그 여자가 불쌍하지. 불쌍하긴 아버지를 묻었다잖아. 아니, 준호가 그랬다는 말도 있어. 둘이 짜고 한 일일 수도 있지. 모두가 말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게 노인들의 잔인함이다. 이제는 아무 일에도 직접 나서지 않지만 입으로만은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 소문 속에서도 이상한 점을 찾았다. 박준호가 사라졌다는 것. 경찰은 일주일 동안 수색했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전화기, 통장, 주민등록 모두 그대로였다. 그런데 하루는 경로당 창문 아래로 낯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이야기예요. 선영. 나는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얇은 흑백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와 어린 소녀가 있었다. 소녀의 손을 잡고 웃는 그 남자. 박준호였다. 그는 분명 지금 쉰둘이다. 그런데 사진 속 남자는 20살 남짓. 옆에 소녀는 10살쯤. 그럼 이 사진은 도대체 언제 찍힌 거지? 사진 뒷면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오빠였다는 걸. 나는 한동안 그 문장만 바라봤다. 아버지 아니라 오빠? 그럼 박천수는 둘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뜻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 경로당 문이 삐걱 열렸다. 경찰이었다. 이순자 어르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따라 나갔다. 경찰은 조용히 물었다. 박준호 씨가 최근까지 병원 다닌 거 아시죠? 병원요? 신경정신과요. 유전자 검사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 결과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나는 이미 직감으로 알았다. 두 사람 혈연이 아니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법적으로 박준호 씨는 박천수 씨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럼 그 여자는? 강선영 씨요? 그분이 오히려 박준호 씨의 생모였습니다. 그 한 문장에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가 그의 어머니였다고. 경찰은 말을 이었다. 박천수 씨는 젊은 시절 강선영 씨를 버린 게 아니라 그녀가 낳은 아이를 대신 키웠습니다. 즉, 박준호는 박천수의 아들이 아니라 강선영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그날 밤 선영이 말한 당신이 날 버렸다는 건 박천수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준호 씨. 그 말은 복수의 고백이 아니라 모성의 절규였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몰라보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고 결국 그 모든 고통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에게 향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녀가 왜 박천수를 미워하면서도 박준호를 지키려 했는지. 그건 복수가 아니라 속죄였다. 그날 밤 나는 경로당 불을 다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이순자 어르신. 경찰이었다. 박준호 씨 찾았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어디서요? 강선영 씨 무덤 옆에서요. 자수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수하러 왔다고 했다. 아버지를 묻은 건 제가 맞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그 사람 손에 죽을 뻔했어요. 그날 제가 막은 겁니다. 그럼 선영 씨는 왜 죽었죠?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 내 엄마였어요. 근데 난 끝까지 그걸 인정 못했어요.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게 내 죄예요.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건 선영의 편지였다. 너는 내 죄이자 내 이유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젠 너라도 살아. 그 편지를 읽은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
박천수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을이 깊어졌다. 선영의 무덤엔 국화가 시들고 경로당의 달력엔 어느새 첫눈 예보가 붙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로만 남겼다. 그들은 그 여자가 결국 아들을 위해 죽은 거라더라. 아니야, 둘 다 미쳤던 거지. 그렇게 자기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나는 매일같이 경로당을 열었지만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다. 바로 박천수의 자리였다. 그의 모자는 아직도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경로당 문 앞에 매일 새벽마다 누군가 국화 한 송이를 두고 갔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서불례가 그걸 보고 말했다. 귀신이 다녀가나 봐. 그때 나는 말했다. 귀신이면 참 따뜻한 귀신이네. 그게 시작이었다. 12월 초 어느 날 나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순자씨, 오래간만이네. 나는 뒤돌아섰다. 그곳에는 박천수가 서 있었다.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걸 봐도 믿지 못한다. 그 얼굴, 그 주름, 그 눈빛. 다른 사람일 수가 없었다. 당신 살아있었어요? 죽은 사람으로 사는 게 편하더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지쳤지만 분명했다. 다들 나를 미워할 자격이 있지. 나도 나를 미워하니까.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그럼 선영 씨는요? 그의 눈이 떨렸다. 그날 밤 그 여자가 내 대신 약을 삼켰어.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죄를 받으려던 건데 그 여자가 내 손에서 약을 빼앗았어. 이젠 내 차례라면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게 내 딸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애가 남긴 편지를 받았어. 아버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래요. 그게 제가 살아온 이유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지. 다시 돌아갈 곳도 없고 누구도 날 기다리지 않으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그 여자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그 애는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야. 그게 진짜 용서니까. 그때 버스가 도착했다. 그는 버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순자씨, 부탁 하나만 하세. 뭔데요? 그의 무덤 옆에 내 모자 좀 놔줘. 그게 마지막 인사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모자가 내 인생 다였거든. 버스 문이 닫혔다.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선영의 무덤 옆에 박천수의 모자를 두었다. 국화꽃 한 송이가 이미 놓여 있었다. 그 옆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됐네요. 준호. 나는 그 글을 보고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지고 살아간다. 어떤 죄는 벌을 받아야 하고 어떤 죄는 용서를 통해 사라진다. 그런데 어떤 죄는 그저 누군가가 기억해주는 것만으로 사라진다. 나는 마지막으로 무덤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선영아, 너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사랑하러 온 거였지. 그리고 그날 밤 경로당 불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잠깐 스쳤다. 모자 쓴 남자였다. 그는 문 앞에 꽃 한 송이를 두고 조용히 사라졌다. 누군가 말했다. 이젠 진짜 끝났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끝은 언제나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